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선일여고 그리고 예일여고 단 2개 학교만을 집중 케어하고 있는 강사 서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차적으로 먼저 사회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선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순서대로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순으로 말 그대로 저희 내신 전략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신이 나오고 전략을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각각 마련이 되어 있는데 10분에서 12분 정도만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궁금하셨던 거나 그런 것들 또 이제 질의 요청도 해주셔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저희 학원 다니든 안 다니든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핵심은요, 고등이 중등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커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캐치하면 좋을지도 같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일여고는 지원해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다 납치당하신 거죠? 원하는 곳 썼다가 안 돼가지고 그 케이스가 많아요. 요즘 들어서 계속 바뀌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일여고하고요 선일여고를 애들이 안 써요. 예일여고는 내신을 따기가 너무 지옥 같은 곳 인정하겠습니다. 선일여고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요, 자기들이 외고라고 착각해요. 자기들이 이제 대일외고, 대원외고급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영어라는 부분에 한정해서만큼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커리큘럼은 되게 좋아요. 1학년 때 내신 열심히 준비하고 2학년 때 내신 열심히 준비하고 3학년 때 내신 열심히 준비하면 수능 만들어져요. 1, 2등급 안정적으로 지켜요. 그건 정말 실제로 그래요. 제가 6년 동안 아이들이랑 계속 마주하면서 봤던 결과는 그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절반도 못 버텨요. 절반의 절반도 못 버텨요. 왜냐면은 1학년 때 보통 두각을 나타냈던 아이들이죠. 얘네들이 2학년 때 두각을 나타내는 보장이 완전 없는 체계로 수험이 바뀌어요. 즉 1학년 때 두각을 나타낸 애들이 2학년 때는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고, 반대로 2학년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애들이 1학년 때 갑자기 전기권으로 올라와요. 시험 유형이 완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타 과목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학이나 아니면 국어나 가끔씩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100점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서는 등급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라고 한다는 과목에 한해서는 희한하게 자부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좀 어른 분들이세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어법을 고집하는 편이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차이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문종합영어라고 해서 이제 공부해 보셨잖아요. 투부정사 특이 케이스 13번에 나와 있는 이런 케이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현대 영어하고는 조금 괴리가 떨어지죠.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나마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선일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마지막 시간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 우리 양희주 쌤 들어오셔서 과학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과학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틀려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은 약간 괴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씀만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인 것들을 좋아하시고 약간 이런 거 있으니까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원하시는 거 가져가셔야 돼요. 필요한 거 뽑아가셔야 돼요.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나 뭐나 그런 거 했을 때 이해 안 되시는 거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꼭 물어보셔서 원하시는 거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맨 마지막 타임에 영어 다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과학 선생님 모셔가지고서는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계셔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과학 담당하고 있는 양희주라는 반갑습니다. 선일여고 제가 오늘 과학 설명해 드리려고 들어왔는데요. 아까 잠깐 뵀는데 지혜 어머니 제가 잘 가르치고 있어요. 지혜가 아주 모범생이다 보니까 선일여자고등학교 출제 경향에 앞서서 성과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료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정부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2021년도 기준이니까요. 이 인원은 이제 졸업생입니다. 졸업생.
그러니까 2020년도 졸업한 애들이 4년제 대학교 지방대 포함이죠. 46.5%를 보냈고 전문대 22%를 보냈고 기타가 32.4%. 46.5%면 서울의 인문계 보통 대학 진학률이 35에서 40이거든요. 뭐 그렇기는 한데 명문 여군대 의외로 35%나 그게 있어요. 근데 뭐 46.5%면은 좋은 편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도 사실은 있어요. 그 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학 진학률이 거의 70% 가까운 4년대래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좀 특이한 학교고 46.5%면 서울 시내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의 웬만한 평균 고등학교보다는 4년제대를 잘 보내는 학교다.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성적인데요. 1학기 성적인데요. 이게 평균이 53.3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죠. 예, 뭐 표시도 보시겠지만 보통 이게 평범한 수준이다, 보통 수준이다. 그러니까 인강 들어도 괜찮은, 인강 들어도 뭐 잘 나오는 수준이다. 그러면 별이 3개거든요. 4개면은 심화가 필요하다. 1등급 상위 등급 나오면은 심화가 필요하다. 5개 들어가면은 심화를 해도 만만치 않다. 뭐 그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4개니까 이게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도 좀 낮은 편이고요. 53.3이면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악명높다는 수학 평균하고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편이고요. 점수 분포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90점, 80점, 70점, 60점 그 이하거든요. 보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점수를 잘 따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낮아가지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학교는 이렇게 수행평가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좀 맞춰주거든요. 이 학교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웬만하면 거의 만점을 주는 학교고 내신이 좀 어려운 편인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 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오히려 시험이 너무 쉬우면 그 등급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등급 구별이 잘 되니까 좋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0%, 4등급이 이제 40%인데 보통 이제 20, 아까 여기도 보셨지만 지방대 끝까지 안 가려면 보통 3등급은 돼야 되잖아요. 그럼 3등급이면은 80 중반 정도 이상은 해야 3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평균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이 53인데 우리 애가 80점 언저리를 해야 예비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파란색은 지금 그 모시고 설명해드리는 간담회 그 8개 교 평균 점수를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 어두운 파란색은 그 선의고등학교, 선의 여자고등학교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상위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려우면은 어머니들 그 옛날에 배운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물리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생명이 어려워요. 근데 선의는 작년기 올해는 또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화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학교는 조금 화학이 좀 어렵다.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뭐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뭐 다 어려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고 쉬운 문제들도 많이 깔려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확 어려워지더라. 중간중간 불쑥불쑥 난이도를 해결한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상위권 점수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까 불쑥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모의고사 유형으로 이제 선행을 좀 하셔야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5등급까지는 쉬운 문제들이 있어서 무난하게는 되는데 1, 2등급을 하려면 선행심화를 하실 필요가 있는 학교다. 그리고 서술형도 30%이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도
하셔야 한다. 서술형은 땡땡고등학교는 40%거든요. 보통은 30%예요. 적은 학교는 24%인 학교도 있는데 이거는 딱 중간 정도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적당히 서술형도 대비를 하셔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수업은 기존 수업을 학원에서 기존 수업을 하는 거를 그대로 내가 잘 따라가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올해 2022년에 이전하고 다른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그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듯이 제가 서가지고 칠판에다 판서하고 애들을 그거 쳐다보고 내가 설명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유튜브의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학을 조금 더 우리 중3에서 고1로 싹 올라가는 애들인데 조금 더 살갑게 좀 편하게 받아들이면 수업이 더 성취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수업 내용이 그러니까 판서하는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수업 내용에 관련이 있는 그림하고 동영상만 소리는 안 넣습니다. 소리 넣으니까 시끄럽더라고요. 그림하고 동영상만 중점으로 해서 일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것도 동영상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띄우고 그림 보여주고 이게 뭐 코페르니쿠스야. 이 사람이 어디에서 뭐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 수업을 한 3, 40분 하고요. 나머지 시간 2부에는 그 늘상 하듯이 판서 수업, 별표, 시험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는 사실 첫 시도가 늘상 이게 교육이라는 게 보수적이라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괜찮다고 바꾸거나 뭐 할 거 없니 그랬더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성취도가 한 60-7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아닙니다. 60-70%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시험 대비 때는 제가 모의고사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선행 심화 수업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원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험 대비 때만 들어오시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기초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애들은 그게 돼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응용 문제나 선행 문제나 모의고사 유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시험 대비를 해줄 겁니다. 그거까지 다 소화할 수 있으면 1등급 노려볼 수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일부만 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선고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1,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격 문제를 좀 풀어야 되고 선행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야 된다. 상위 등급에 가려면. 네, 그게 대응 방법이라고 한번 문제 한번 보세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문제지나 이런 데 되게 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마 학교에서 이 시험 문제를 보는 거 아마 이미 보는 거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것만 내주면 이제 쉬운 문제를 내놨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X공하는 거 모의고사에서 좀 보셨죠? 수능 모의고사에서 보면 X공이 가지고 A가 뭐고 기억이니 이게 딱 수능 모의고사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모르면 이게 틀리게 하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가 제대로 모르면 다 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유형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풀어보고 애들이 적응을 좀 해야. 근데 이거 작년에 제가 심화 문제에서 이거 있었어요. 요거는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거든요. 이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통상 시험 문제에서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잘 안 내요. 보통은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모질리의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게 쉽겠죠. 과학자 멘델레이프가 만든 거, 멘델레이프가 만든 건지 뭐
딴 사람이 만든 건지 모르는데 이걸 본 사람만 아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폭넓게 이것저것 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도 새로운 시도로 이것저것 보여주고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모의고사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수분의 양성자수가 뭐 1이냐 10이냐 이거 전형적인 화학원에서 난이도 높이려고 만든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은 모의고사 유형을 어려운 데서 풀려야 돼요. 이 학교는 화학이 어렵대요. 예, 이것도 화학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도표에서 기억하면 뭐 원소의 종류수, 구성원자 이온수 맞춰가지고 푸는 문제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교는 화학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애들이 수업을 하면 물리가 어려워요 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의외로 와 생명과학원이 어려워요 라는 문제가 요즘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학교는 화학이 어렵고 화학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특색이 있는 학교. 그것만 잘 대비하시면 그러니까 저도 눈치를 많이 봐야 되겠죠. 올해는 새로운 선생님은 뭘 또 강조하나. 제가 보통 시험 대비 때 애들 학교 노트도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애들 학교에서 필기 한번 보고 이런 거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면 욕심만 조금 부려서 학원에서 심화를 조금만 건드려주면 유리등급 아까 80점, 90점대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주 최악은 아니에요. 사실은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하는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선정고라든가 대성고는 재작년에는 아주 심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조금 더 좀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연도마다 약간 편차는 있긴 한데 선정고는 감당을 못하겠다 정도로 있고 학원에서 하는 수업 심화를 따라갈 수만 있겠다라고 하면 1 정도 가능하고 1, 2정도 가능한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길게 말씀드려도 지루하시기만 하지.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대답해 드리고요. 아니면 올라가겠습니다. 내신반만 듣는 경우를 좀 내신반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신반은 기본적으로 성취도가 목표가 70%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 시험 대비를 해야 100%를 채우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반은 지금 수업을 들으면은 100,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60, 70% 되는 상태. 특색있는 학교가 사실은 있어요. 그게 서울여대고등학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성고하고 선정은 심화를 많이 해야 되는 학교, 되게 어려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는 제가 3월달부터 별도로 반을 편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던 아까 말씀드린 1, 2부 수업이 아니라 거기는 작년에 대성고에서 했듯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필기 수업을 할 거고요. 심화 수업을 할 거예요. 무료환경학생만 지원. 근데 이제 선일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 70% 수업을 하고 시험 대비 때 심화를 해주는 경우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평상시에는 심화는 안 하고. 선일은 시험 대비가 언제부터? 시험 대비는 통상 뭐 1, 2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5월 달에 중간고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달, 그러니까 4월, 7월, 9월, 9월, 11월 이렇게 시험 대비합니다. 5주 기준이고요. 4+1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5+1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판단하는데 1주차는 핵심 정리. 이게 시험문제 나온다 중심으로 설명은 안 하고 시험문제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하고요. 문제지는 쉬운 문제지가 나옵니다. 2주차는 중간 난이도 문제지 나가요. 예, 그리고 3주차는 고난이도 문제지 나가요. 그리고 서술형 나가요. 예, 그리고 테스트 봐요. 3주차에 자료는 그렇게 나가고 저는 테스트를 보고 그래서 4주차에는 학생별로 테스트 결과 보고 그때 되면 애들이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테스트 보고 취약한 것만
아 너무 다 잘하는데 이것만 안 되는구나. 그럼 그것만 자기가 학생별로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있잖아요. 교과서하고 교과서 정리하고 기출문제지 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선을 시간표도 나와 있는 과학 3일 시간표. 그 학원 내 지금 현재 1월달, 2월달은 학교가 2월 초에 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 A, 과학 B, 과학 A, 과학 B에서 4개가 열려 있는데요. 월, 수, 목, 토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다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학교를 심화로 묶는 거는 이제 발표가 돼야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4개의 수업이 있고 4개가 학교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업 내용으로 성취도 70점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도 동일해요. 분류되는 건 내신 내기 때문에. 아니 3월달부터 3월달에 이제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 2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어떻게 맡아서 어떻게 진도 나가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학교별로 묶어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묶고 해가지고 아마 3월 중순쯤에 제가 편성을 할 거고 편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에 맞추어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시간표가 지금은 동일해요. 3월이 되면 시간표가 바뀔 수 있어요. 3월 중순에는 제가 바꿔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다 체크를 해야죠. 체크를 해서 뭐 안 돼, 학교별로 그렇게 묶어서 시간표 알아보고 애들이 다 된다는 걸 공통분모 찾아가지고 작성을 하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상담도 있고 괜찮다 그러면 그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쭉 가요. 그래서 지금은 동일합니다. 나중에 혹시 물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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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를 미리 아시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반적인 케이스에서 다 동일한 케이스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신을 따기가 되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팩트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예일을 아이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예일 같은 경우는 1년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포함해서 10명 이상을 보내는 명문이에요. 근데 왜 그 명분이 나오는 거냐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좋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재원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 자사고 이런 데서 떨어졌던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라는 걸 제대로 다룰 줄 알고 작성해 줄 줄 알고 입시 상담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그 학교에는 매년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35명의 그냥 소위 말하는 극성위권 아이들이에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부터 너무나 맞은 과정을 섭렵해 나서 지금 평범한 중학생을 보냈다라면은 1, 2개월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도저히 그런 종류의 양이 아닌 거죠.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20, 30명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을 1, 2등급을 딸 수가 없는 지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3등급이 한계예요. 평범하게 준비를 했던 일반 중학생이 하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반대로 돌아와서 동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선일이라든가 아니면 신도라든가 이런 데에는요 그런 극상위권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아봤자 10명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애초에 목표 자체가 저희 아이가 가려는 과, 대학과 위치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예일 같은 곳에서는 1년, 2년을 아등바등 노력해봐야 결국은 3등급 밑 끝등머리에서 아등바등 하다가 끝나요. 근데 선일은 1등급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정말 개인의 노력도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2등급 선까지는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그랬던 아이가 1년 정도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최선을 다했더니까 2등급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역전이 가능한 케이스예요. 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 그리고 나서 내신도 받아볼 만하다. 그 전제가 깔려있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들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정보 아니면 이렇게 좀 내신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캐치하신 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역전 가능성을 준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 선생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수학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우리 과학 양육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법을 찾으시면은 열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강의했고요. 이제 수학 선생님 최은영 선생님이시거든요. 오셔가지고서는 수학 전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은영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베이스캠프 학원 수학과 팀장이고 지금 평일 주말반 그 둘 다 심화반. 네, 그래서 지학생, 지승이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최을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작년에 제가 선일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고 저희 학원이 뭐 어떻게 돼서 이제 수학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일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가장 처음에 딱 궁금하신 게 이제 어떻게 해서 어렵지 않아요? 많이 그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선일은 쉬운 거는 쉬운데 어려운 건 어렵다. 변별력이 크다. 다 어렵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은 2차 함수까지인데 그게 이제 전체 1학기 범위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서 다른 학교보다 한 단원이나 적었어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는 야호 했는데 자 어때요? 기말고사 때는 시험 범위가 그냥 한 단원이 많아서 기말 때 아주 학생들이 풀이할 것도 많고 하는데 양이 많아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점 만점 중에서 23문항인데 이건 뭐 평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문항이 출제됐거든요. 20문항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수 적으니까 좋은 게 아니고 한 문제당 점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실수만 한 번 하면 큰일 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평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객관식 서답형 자 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5점밖에 안 되고 이 정도면 어때요? 서술형 비중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래서 40점까지 있는 학교가 있고 가장 적은 학교는 2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답형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평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이거 어디서 낸 거야? 이거 되게 어려운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항 정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모의고사처럼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고요. 작년에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해서 이제 서술형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래프도 그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진짜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이 들어요. 일단은 이게 객관식 끝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어디냐? 앞에는 굉장히 수월해요. 그냥 보통 교과서 그리고 선일 하면은 뭐니 해도 그냥 수년간 써왔던 부교재가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어떤 거 쓰는지 하면은 아이들이 항상 그 손에 끼고 죽어라 반복 틀린 거 또 반복 제가 테스트로 또 반복 시켜도 거기서 변형되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포스 같은 거 풀어봐야지만 또 근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선일 하면은 교과서에서 이제 앞부분 유형 교과서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라고 제가 이제 선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미리 연습을 충분히 시킬 거고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가 돼요. 주관하죠. 학습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자이스토리 이런 것까지 해서 학습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평이하지만 딱 3개 정도를 빼고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요.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유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게 다 문제고 4.5점짜리인데 풀이 과정 뭐 이렇게 됩니다라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냥 평범한 2차 함수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념 요 부분이 아이들이 헷갈려가지고
그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 학원 교재 제가 좀 이따 이제 학원 교재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풀어봤던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에는 없지만 올림포스 같은 거 이제 또는 학원 교재 같은 거 풀어보면 풀 수 있는 그런 유형 그런 겁니다. 이게 어려웠대요. 왜 어렵냐 했더니 일단 여기까지가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문제고 객관식 마지막이고 보통 선택 문제 이렇게 딱 나온 걸 보면은 앞부분은 되게 쉬워요. 근데 쉽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요. 거기서 실수하면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면 어차피 읽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1등급을 목표로 하지 않은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자, 실수하지 않은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점수 비중도 5.1점 굉장히 높고 이제 읽어야 되고 옳은 거를 찾아야 되고 차라리 풀어라 라는 문제보다 더 어렵게 헷갈린다라는 거죠. 헷갈리게 나왔던 유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실어놓은 문제들은 어디서 그 교과서 수준, 부교재 수준 아닌 그 밖에 좀 어려웠던 모의고사 유형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술형 4번인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 거의 다 올림푸스 수준? 그래서 문제 딱 두 줄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술형 채점을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채점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딱 판대합 이렇게 외워가지고 지금 쪽지 시험 저는 이렇게 백지 테스트도 보거든요. 개념 테스트 해가지고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1, 2, 3에 의하여 만족하는 범위가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실수로 부등호 하나만 더 해도 그냥 다 틀리고 그래서 항상 그 서술형 쓰는 연습, 백지 테스트 이런 것도 이제 꼼꼼히 시키고 있어요. 어렵진 않지만 서술형이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거를 만점 받았던 학생도 있지만 선생님 서술형 4번에 저는 2점밖에 못 받았어요. 저는 4점밖에 못 받았어요.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점은 사실 불가능하고 서술형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했던 것 같아요. 작년 말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거였어요.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거였는데 끝에 는영 요거 안 썼다고 7점 만점에 7점을 깠어요. 네, 이렇게 깠어요. 네, 그때는 왜 깠는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올해 말고 작년에는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충격적으로 중간고사가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이 30명이었어요. 100점이 30. 아니 이게 무슨 선일초도 아니고 100점이 작년 말고 재작년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어땠냐면은 94점 나온 애가 100점도 2등급 100점도 2등급인 거잖아요. 그리고 94가 3등 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말고사에는 이름이 갈고 확 어려워서 평균적으로 50점이 다 떨어진 거죠. 50점이 다 떨어지고 30점밖에 안 떨어진 애가 성공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가 2년 전이고요. 근데 작년에는 좀 이게 그래도 작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작년에 그렇게 대실패를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잘 내셨더라고요. 쉬운 건 쉽게, 어려운 건 어렵게 이렇게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단 3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일단 그리지 않고 손은 절대 문제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유형이고요. 계산 자체도 복잡하고 일단 제일 점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만 그려도 부분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100점 없으니까 서술형에서 아는 거 뭐 하지 않고 뭐라도 몇 줄 쓰면 1등급이 나와. 그리고 중간위권 학생들한테는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앞장에 실수하지 마. 6점 어려도 나머지 실수만 안 해도 충분히 2는 나오거든요. 근데 1등급 받으려면 이런 거 가르치나요? 물론 부교재 올림푸스에 있는 거고 절대값 그래프 그냥 엄청 연습시키고 그래프를 또 백지에다 그려서 검사하고 많이 나오는 이 절대값 그래프 유형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연습을 충분히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어떻게 수학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기 전에 일단은 상위권과 중위권 학습 전략이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교과서 무시하면 안 돼요. 교과서 무시하면 안 되고 부교재 딱 그냥 올림포스예요. 올림포스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정도 풀면 아이들이 답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또 테스트도 보면서 연습을 왜냐면 아니 여기서 얼마나 그대로 나와요 하면은 저는 한 70%는 예 아니면 변형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그 이외에 조금 정말 나는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서 1등급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연습시키는지 좀 이따 연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끝까지 다 맞으려고 하지 말고 다 어렵지 않고 앞에는 쉽거든 얘들아 그러면서 앞에 실수하지 않는 연습 앞에도 비중이 굉장히 커요. 서술형 뭐 어려워서 6점이죠? 앞에는 5.6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등호나 이코르 같은 거 안 썼다고 뭐 점수를 깎여서는 안 된다. 절대 반복 연습해라. 그래도 1은 아니더라도 그럼 충분히 이까지는 만들게 제발 노력하자. 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저희 학원에 가보면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해요. 1교시 수업을 하고 한 80분? 이게 1교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MIT 시간이다 얘들아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MIT 책을 딱 가지고 와요. MIT 시간이 뭐 매스, 인텐시브 훈련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럼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근데 그 책이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지혜는 지혜책, 지승이는 지승책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잘하는 학생인데 자꾸 실수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좀 연산이 느린 학생들한테는 반복 연습 왜 느려요? 안 풀어봐서 느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선일 같은 경우에서 정말 1등급이 되고 싶으면 앞에 거부터 처리를 해내라. 빨리 앞에 거를 정확하게 풀어낸 다음에 시간을 딱 세이브 확보를 딱 해야지만 마지막 서술형에 뭐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위권은 연산 및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은 응용 문제가 이제 필요한데 중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이나 아시죠? 틀린 문제는 자꾸 틀려요. 그죠? 자꾸 틀려요. 또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또는 내가 자꾸 틀린 그 문제들을 이제 오답 분석을 하는데 물론 제가 담당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지혜가 딴 건 다 잘하는데 이제 부등식이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저 MIT라는 게 뭐냐면 그 정확히 이게 학생들이 교재를 보면은 이게 그 답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컴퓨터가 이렇게 요요게 저기 QR인데 그 백신 그거 상관없이 QR 코드에서 답을 입력을 하면은 채점이 되는데 그 채점한 거를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교재입니다. 이게 교재인데요. 분명히 같은 반이라 그러면 지승이랑 지혜랑 같은 심화반이지만 일치되는 자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되어 있니? 그러면 이제 딱 기본 심화 실력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심화가 좀 왠지 있어 보이니까 아니 심화 주세요. 심화를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 우리 아이가 연산을 자꾸 실수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수원 선행하잖아요. 선행을 처음 했어. 그러면 당연히 기본부터 탁탁탁 받는 게 맞고요. 예전부터 조금 수상은 좀 몇 번 했는데 라고 하면 이제 실력도 술술술 풀리면은 저는 약속 드릴게요. 실력 술술술 풀어서 1등급 맞은 학생 받고요. 네, 받은 학생 받고 심화까지 풀면은 정말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냐면 이제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요 교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교재가 아니다. 제가 학생들 다 편집 수준 또는 이렇게 진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르게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건 아직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안 한 건데 이제 실전 대비 때는 또 실전 대비 책이 또 따로 있고 그 실전 대비도 또 이렇게 실력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심화 또 따로 있고요. 이거는 수능 기출 또 어려운 문제가 그 모의고사 유형을 많이 변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풀어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MIT 시간에도 다른 교재를 가지고 있다. 일단 교재적인 면은 이런 거고요. 처음에 수업을 하고
MIT 시간에 주로 이 문제를 푸는데 풀이 시간 아니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MIT에는 풀어야지 그러고 정말 자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막 잔소리하면서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또 마지막 개념 및 응용 문제를 하거든요. 지아 오늘 몇 개 질문했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3개요, 4개요 뭐 이런 식으로 꼭 숙제를 해서 QR을 입력하면 그 채점 결과는 제가 보게 되는 거고 모르는 거 별표 차오라고 항상 수업이 끝나면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모르는 거 별표 쳐오세요 라고 하고요. MIT 시간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절대 자습이 아니라 그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너 다음에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뭐 하지? 이리 와서 찾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집에서 풀어 와서 이거 아무리 풀어도 다 모르는데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해와가지고 MIT 시간에 질문을 착착착착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또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또 질문을 잘하는 무슨 질문이요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소심해가지고 또 나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질문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제가 이제 또 정말 상처받지 않게 나만 모르나 괜히 질문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잘 질문하게끔 제가 되게 친절하게 진짜 질문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도 질문이 아예 그 MIT 시간은 질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시간에 다 못한 거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또 들어와서 또 이제 많이 질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채점을 하고 나면 이게 뭐냐면 이 지혜 거 같은데 이게 지혜 거 같네요. 자 실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 제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지혜 거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채점이 돼 있어. 이거 틀렸네. 이거 틀린 거는 학생들이 채점을 해서 MIT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얘가 뭘 틀렸는지 대략 기억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수치 정도 뭐 이런 거 자세하게 기억을 해주는 거는 컴퓨터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잘했군 하고 검사를 하고 이게 지금 날짜가 1월 30일이에요. 제가 했던 일이거든요. 1월 30일 날 우리 반 아이들 오답 노트를 뽑아볼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월 30일 날 저희 반 학생들 이름을 치면은 학생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부했던 그 문제를 이게 문제가 그 중에 이제 오답이 뜨는 거예요. 오답이 이렇게 타다다닥 떠요. 자료를 또 챙겨줘야 되잖아요. 일단 진도를 나갔어. 숙제를 했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뭘 틀렸지? 이런 게 또 이제 다 다르잖아요. 여기 지승이 여기 있네요. 지승이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오답이 일주일이나 뭐 한 열흘 간격으로 제가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90문제가 오답 나온 거예요. 와 진짜 90문제를 걔는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오답을 짠 줬는데 5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난 오답이 없고 잘했나?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뭐예요? 숙제를 덜 했구나. 숙제를 그렇게 그래서 딱 이제 뒷조사를 하는 거죠.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은 다 못한 부분이 있거나 뭐 그런 거예요. 다 못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답 노트는 학생들 약점을 나는 알고 있지만 컴퓨터는 좀 더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거든요. 저희 반 학생들. 지혜. 지혜 여기 있네요. 그리고 민성이 여기 이게 이제 그 위에 제목만 이렇게 저희 학생들 오답 노트인데요. 이게 방금 아까 그 1월 30일 날 제가 뽑았던 학생들의 개개인별 오답 노트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또 틀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채점을 여기로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기본기를 좀 많이 다져놔요. 자, 기본기를 방학 동안에 이제 이번 주에 나간 부분 이건 그냥 오답 학습이지 단원이 없잖아요. 아까 처음 거는 이제 단원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그냥 한 주간 틀린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점 잡고 틀린 거 또 풀고 하다 보면은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나고 갑자기 학교에서 그 올림포스에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고난도가 있어요. 고난도, 1단계, 2단계, 3단계 고난도. 그러니까 고난도 같은 경우를 제가
아무리 풀어도 깜빡깜빡 이러는 거는 평상시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그 학교 교재 그것들을 쉽게 풀 수 있고 그것들을 변형시켜서 연습을 시킬 수 있고 또 이제 모의고사 변형까지 아까도 보면 수능 기출 유형까지 시켜서 잘 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심화반을 맡고 있는데 저희 학원은 또 철저하게 레벨별 4단계 레벨별 반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분기별로 그 성취도 시험 있어라고 하면 긴장을 해가면서 막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치월장 막 해서 올라온 경우잖아요. 그리고 저희 스카이반 가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면 너는 이제 가능할 것 같아라고 하면 아직 이러면서 창피해 하는데 제가 많이 격려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건 높은 반이라고 좋은 건 아니고 낮은 반이라고 나쁜 거 아니에요. 최고의 반은 자기한테 맞는 반이고 저희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선생님 그 심화반 하시잖아요. 네. 심화반 정도 수준이면은 1, 2등급까지 준비가 되나요? 그럼요. 제가 지금 2학년 또는 고3도 심화반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 80%가 1, 2등급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분위기 자체도 다르고, 분위기 자체. 그리고 교재가 그 외부 교재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MIT 아니요, 이거는 저희 학원만의 교재고 외부 교재도 이용하고 그거는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제가 쓰는 심화반 교재, 또 기본반 교재, 또 스카반 교재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개념이 다르진 않잖아요. 수학상 개념이. 그거는 이제 외부 교재 비스무리한 것들은 자체 교재를 다 가지고 있으시고 이거는 저희 학원만의 교재라기보다도 수학과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 교재도 사용하고 그럼요. 이거 문제 풀이만 해서 안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교시에는 개념 수업 및 풀이 연습 및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시간이 MIT 시간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그 외부 교재는 어떤 건지 그것도 외부 교재 같은 경우도 스카이반 교재와 스카이반에서 쓰는 교재와 또는 기본반에서 쓰는 교재인데 기본반에서는 보통 수준 말씀드리고 흔히 얘기하는 개념 원리 같은 거 그런 거 쓰고 있고요. 심화반 기준? 심화반은 그냥 모의고사다. 심화 개념 어떻게 말씀드리죠? 아무튼 어려운 수준이 확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신 대비 때는 철저하게 학교별로 대비를 해요. 기출, 선일, 그냥 선일들, 작년, 재작년 문제라든가 학교별로 철저하게 합니다. 또 궁금한 거? 그 아까 MIT 교재 그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개인별 교재다 보니까 문제 문항도 다 다를 거고 그 문제 푸는 애들 속도도 다 틀릴 건데 그거는 혹시 과제로만 내주신 건지 아니면 MIT 시간에만 푸는 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진도를 나갔어요. 그러면은 MIT 할 양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고 제가 111, 114 이렇게 해서 문자를 쫙 보내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MIT 시간에 다 못해요. MIT 시간 L 플러스 숙제예요. 그게 다 못해요. 그래서 숙제를 해서 별표를 쳐와야죠. 그럼 문항은 다 똑같나요? 문항 수? 아니요, 달라요. 문항 수도? 그럼 그러니까 개개별로 다 개개별로 달라요. 과제를 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다 달라요. 모든 학생이 심화반이라고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 오세요는 아니에요. 그거랑 또 아까 보니까 컴퓨터가 채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컴퓨터가 확인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테스트, 배치 테스트 같은 경우 병행을 해야죠. 이거는 풀이 연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적으로 100% 의존 안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발 퀴즈를 해요. 개념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개념 설명한 다음에 근의 위치 이런 개념 설명한 다음에 백지에다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쫙 갑자기 주면 자 2분 줄 거야. 딱 그러면 이렇게 긴장하면서 쓰는 그런 것들을 돌발적으로 하면서 개념을 연습시켜요. 그럼 개개별로 그러세요? 그렇죠. 그럼 좀 다 걷어요. 이렇게 하면 만점이야. 너 이거 점수 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개별 시기에 파는 그 교재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심화반 모든 애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심화반 애들 중에서는 몇 명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승이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교재가 안 쓰고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주교재는 똑같아요. 시중에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개념 교재는 시중에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작해서 쓴다는 그렇죠.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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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윤영 쌤이셨고요.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여기서 봐주실 거예요. 아우 수학생 너무 인기가 좋으셔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가볍게 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가볍게 설명드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질문을 받거나 할 텐데 혹시 제 뒤에 또 설명하실 분이 계셔서 좀 시간 들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전화번호라든가 혹은 나중에라도 그냥 전화로라도 상담 드릴 테니까요. 그런 거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선일여고가 국어 시험은 어떤 특성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제가 학생들하고 경험해 보니까 좀 좋더라,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작년 시험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들을 들어볼게요. 일단 전대는 학교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먹어서 갑자기 다르게 되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기조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작년 시험 범위에서 뭐 이런 뭐 작품명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일단 교과서에서는 뭐 하나 둘셋 네 개 단원으로는 한 단원 정도 굉장히 적게 들어갔고 근데 부교재를 작년에는 이제 한끗 출판사에 나온 통합국어라는 부교재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이런 교재인데 이 한끗 통합 교재에서 하나 둘셋넷 하고 교과서에 몇 배 해당하는 그래서 총 시험 범위가 문학 작품만 21개였어요. 다른 학교들이 문학 작품이 많으면 뭐 4, 5개, 6개 정도의 시험 범위였다면 선일여고는 작년 1년 내내였습니다. 1년 내내 시험 범위가 타 학교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게 어떤 학생들을 대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나쁘지만 않아요. 공부할 때 나쁘다고 판단할 텐데 나중에 고2 되고 고3 됐을 때 수능도 준비하고 이랬을 때는 확실히 이런 것들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 요거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읽어보라는 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일단 배점과 관련돼서 객관식은 한 80점 정도로 보통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또 주관식 서술형은 한 20점 정도의 비중, 그러니까 8대2 비중이 크게 변화 없이 일단은 진행되는 학교가 선일여고다. 그 말은 뭐 주관식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다 막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그런 유형보다는 서술형 같은 거, 조도식 같은 경우도 좀 단답형이 많고 객관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핵심 내용들을 내가 눈으로 읽고 풀어보면 된다는 거.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요건 학생들이 좀 쉽게 풀겠는 걸 어렵게 풀겠는 걸 상중하로 나눠봤을 때 상위 5문제고 중 혹은 중하 문제가 뭐 거의 20문제, 19문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그 말은 학교 시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대체로 기본적인 내용 아무래도 많은 시험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 하나 한 작품 한 작품마다 핵심 내용하고 세부 내용만 내가 꼼꼼하게 놓치지만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의 기준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요것은 작년 2학기 기말고사만 빼고는 다 이거 지켰었어요. 근데 작년 2학기 기말고사는 갑자기 되게 어렵게 내주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런 걸 빼고는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학습만 정확하게 돼 있다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점수가 낮게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고득점 한두 문제 그 1등급을 위해 싸움은 요 소수의 상 문제 정도다. 요 상이라는 건 한번 또 제가 너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는데 나가고 좀 민망해서 더 넣었고요. 실제로는 정말 요거 좀 까다로운 거 2-3 문제 정도 나와요. 2-3 문제 정도. 그래서 주관식도 한번 살펴보면 주관식도 이제 총 몇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점 정도 되고 요것도 난이도상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로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었고 20점 정도 이제 배점이 이제 4점 정도, 뭐 6점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말은 보통 학생들의 입장하고 부모님하고 다른 게 부모님들은 서술형 하면 말 그대로 진짜 되게 긴 문장을 서술한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보통 서술한다고 해봤자 10자에서 20자 정도 되는 한 문장 정도를 서술하거나 혹은 빈칸 넣기의 어떤 단답형, 단어형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네가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써볼래라고 묻는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비중이 낮으면서도 난이도도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주관식 테스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근 학교 중 가장 많습니다. 물론 대성고도 많긴 해요. 네, 대성고도 많은데 인근 학교 중에 가장 많은 시험 범위 부교재가 국어과서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자습서가 있는 교과서는 학생들이 혼자 하든가 복습을 할 때 좀 용이한 점이 있겠죠. 필기도 돼 있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근데 부교재 같은 경우는 자습서라는 개념이 없는 그냥 문제집 형태예요. 본문만 돼 있고 문제만 3-4문제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학교 선생님들이 자세히는 해주시지만 그것들은 학생들이 보통 경험상 받아 적기 바쁘더라고요. 양이 워낙 많고 빨리 가다 보니까 받아 적기만 하고 이해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필기는 받아 적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적 이해라든가 중요도 같은 것들은 학원에서 제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좀 많아서 힘들어요 하면서 온 친구들이 보통 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시험 3주 남았는데 도저히 혼자 안 되겠어 온 친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중간고사에는 문법이 아예 출제가 안 돼서 문학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평범한 학교라면 문학 이만큼 그다음에 문법도 이만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 기말고사 때는 문학은 문학대로 부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문법이 몰아서 중간 기말 때 나눠서 나올 때 기말에 몰아서 나와요. 그러면 문학이 조금 줄어든 대신 문법량이 이만큼 많아집니다. 선생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문학 말고 문법이 또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문법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그만큼 양도 범위도 많아지면서 암기하고 문제 풀 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작년에 다녔던 1학년 서진여고 학생들은 제가 준 문제만 700문제가 넘더라고요. 작품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작품당 20문제씩 30문제씩만 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학습량이 안 받쳐주면 서울여고는 진짜 랜덤 게임이 돼버립니다. 운 좋아서 내가 느낌 감이 좋으면 그냥 찍어서 맞는 거고 기본적인 이 많은 범위와 이 많은 문제풀이와 그거 틀린 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여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더 경향이 강해요. 남학생들은 약간 이미지가 덤벙된다 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고 애들은 조금 독하다 이미지 정말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선생님 필기 다 받아잡고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실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인데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묻는 문제가 이제 당연히 다수 출제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들도 이게 너무 쉽게 다 맞춰버리면 너무 고득점자가 많아서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난이도 자체는 쉬운데 학생들이 속게끔 맞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껴넣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같은 뜻을 가진 처음 보는 단어로 바꾼다든가 문장을 여러 개 쭉 길게 써놓은 것들을 수업 때는 안 했지만 그 내용과 똑같은 단어로 바꾼다든가 앞뒤 순서를 바꾼다든가 그리고 혹은 뭐 조사라든가 접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뭐만 맞다 뭐뭐도 맞다 이런 걸로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내용상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실수하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걸리지 않는 친구들이 고득점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제 내신 확인 테스트 정말 얘가 잘 이해했고 암기가 돼 있나 그거를 뱉어낼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보는 거랑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됐는지 틀린 문제 다시 봤는지 어떤 부분을 틀렸고 얘가 지금 뭐가 문제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을 필수로 해야 될 것이고 이건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친구가 97점을 맞았는데 그게 1등급 커트라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2문제 틀리면 2등급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되게 차분하니 묵묵히 궁금한 친구였고 그래서 정말 잘 소화해냈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력이 아닌 실수로 한 문제 등급이 갈려지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고난도가 아예 없고 모두가 다 100점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도도 당연히 출제가 되는데 문학이 주된 시험 범위다 보니까 문학에서 고난도가 보통 출제가 되고요. 그럼 보통 이 고난도라는 건 어떤 형식의 유형 때문에 보통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A라는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면 두 가지 유형 정도로 나옵니다. A랑 관련이 좀 있는 B라는 작품 하나를 뚝 던져놓고
너 이거 공부했지? 다 알고 있지? 요 작품 처음 보지? 한번 해석해보고 이거 두 개 비교해봤거든? 이거 어떤 게 맞는지 골라볼래? 요렇게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요 A라는 작품의 시험 범위면 외부 선지로 내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뭐 여기 역설법이라는 게 쓰였어. 너 배웠지? 공부했지? 그러면 1, 2, 3, 4, 5번 여기 시 5개 내가 줄 테니까 여기서 역설법 쓰인 거 찾아볼래?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처음 보는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겠죠. 근데 사실 한국인이 되면 읽으면 어느 정도 감도 있고 해서 맞추기도 하고 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는 법, 해석법이 필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들과 관련해서 고득점인 친구들은 보통 모의고사도 잘 보는 친구들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내신만 열심히 외우고 반복하고 해서 내신 정도는 좋은데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에서 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등급 따기가 조금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수능형 수업에서 좀 더 강점 있는 친구들이 내신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대부분요 거의 뭐 100이면 100, 아 자기는 수시로 대학 갈 겁니다 라는 마음들은 먹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바뀌더라도. 근데 수시로 대학 갈 거니까 내신만 집중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국어를 수능과 내신으로 나눠서 배우는 게 아니라 수능은 국어를 넓게 좀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은 좁게 깊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상호 연관돼서 이제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지 분리시켜서 따로 공부하는 성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 내신 기간 끝났으니까 정규 때는 나는 수업 좀 쉬었다가 국어는 내신 때만 해야지 하면 보통 3, 4주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경우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거에서 내가 감각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시험 범위가 20몇 개씩 많다 그러는데 어떻게 다 하니까 네, 제 자랑 좀 하자. 자랑 찍습니다. 저가 학생들을 믿고 다 소화할 거라 믿고 뭐 이 정도 정보 범위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따로 수업을 하고요. 그럼 거기에서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걸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여기까지 아직도 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한 문제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믿고 이제 맞춰주는 거였고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맞춰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중간고사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 내용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문제집으로 이제 학생들 제공했던 거 워크북을 제공하는데 중간고사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워크북에서도 그 관련 작품과 관련된 그 핵심 내용들을 확인 문제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오고 그 중에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문제 유형도 비슷하고 뭐 이런 표현들도 다 일치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쪽집 길어서 이거 문제 똑같이 나온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거 확인했던 거 공부했었던 거지 라는 마음으로 이걸 풀면은 되게 많이 맞춤이 높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거고 편한 마음으로 풀었을 때 실수가 줄어드는 거고 해낼 수는 있지만 긴장된 상태로 내가 모르는 상태로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거겠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걸 써주고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효과를 써봐라 이런 문제였고 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서술형 문제로 그때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본 친구들은 내가 썼던 답이랑 그냥 똑같이 쓰면 되겠네 하면서 써봤던 걸 쓴다는 얘기죠. 요거에 아까 말씀드린 실수를 줄이는 것의 포인트, 차이점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제는 그 문제집 풀이가 아니라 제가 봤던 내신 테스트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그 주에 배운 내용을 제가 확인 테스트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뭐 표현 방법을 써라 이렇게 했을 때 뭐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다 이런 걸 쓰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 볼 때 그게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어요.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고 그것들을 우리는 야 이거 너네 공부했지? 자 이거 공감각적 심상 어딘지 써봐 라고 빈칸으로 문제를 냈었고 그것들을 말끔히 해결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봤을 때 했던 거네 하고 바로 시간을 벌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모든 문제가 저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고요. 50% 60% 이상은 다 어느 정도 선에서 했던 것들의 연속일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정확하게 짚어내고 확인하는 작업이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그 내신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수업 시간에 주 1회 3시간인데 그걸로만 모든 것을 끝내기엔 너무 짧아요. 제 욕심에. 그래서 수업 시간 외로 그냥 학생들 개별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부릅니다. 불러서
지금도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2시간 내지는 2시간 반 정도 클리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신 기간 들어가면 모의고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그 내신 테스트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에 배운 내용은 그 주에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확인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가 학습이 잘 돼 있구나, 이해는 다 했네, 암기할 건 다 암기했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고, 안 돼 있으면 재시험을 보고 다른 요래 다시 한번 오고 다시 한번 제가 구두 테스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 내신 테스트에서 가장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건 개별 시간이에요. 개별 시간. 여러 명을 모아놓고 단체 집중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하니, 뭐 궁금한 거 없니, 이게 1대1로 하는 시간이 되게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따로 부는 시간에 테스트 보고 수업 때 이해는 잘 됐는가, 혹은 수업 때 이해 안 됐는데 다른 친구들 눈치 보서 질문 못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다 이런 시간 활용해서 질문하고 확인하고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시간이 되겠죠. 이 친구 성실하네, 얘 이해력 좋은걸, 얘 문제 되게 잘 푸네, 이런 거 등등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지각,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 있죠. 시간은 잘 지키는가, 약속한 숙제들은 잘 해오는가, 테스트 보기에도 시간을 잘 왔고 또 소화도 잘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개별적인 그 학습 카드에 기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님한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요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거고, 당연히 개별적인 전화 상담이라든가 대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학부모님들이 요구할 때나 혹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항상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영상 같은 것도 제가 촬영해서 항상 이제 제 유튜브라든가 거기 카페에 올리기 때문에 수업 때 들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고 싶다, 혹은 수업 때 잠깐 졸아서 좀 못 들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고요. 또 요거는 이제 내신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 제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또 이제 다음에 더 멋진 영어 쌤이 서려고 하면 영어가 때문에 오늘 짧게 이제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나 혹은 다른 분들은 꼭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꼭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으로는 이제 영어 쌤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까 어떤 이제 서두현 쌤이 여기 계시던 분이 계속 설명해 주실 거고, 그때 이제 서두현도 영어도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선생님 보실 텐데, 아까 인트로 하신 분, 제가 먼저 잠깐 들어온 이유는 제가 선생님 소개도 하고 제 소개도 하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은이 어머니하고 지근이 어머니 저를 모실 거예요, 그죠? 저는 베이스캠프의 부원장이고 제가 입시연구소 지각을 같이 경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따 끝나고 저기 두 분께서는 요 옆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비교과 특히 생리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학생부 종합교육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좀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아까 인트로하신 베이스캠프의 영어 1타 선생님이죠. 서동현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베이스캠프에서 아마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고 수업을 가장 잘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 나와서 선일여고 합격한 애들은 저희를 복받았다, 선생님하고 수업하게 돼서, 이건 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선일여고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학생들, 심지어 학교 자체에서도 다른 학원 선생님 몰라도 베이스캠프 서도현 선생님 다 알아요. 왜냐하면 거의 1, 2등 학생이 다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재미도 마찬가지고 운이 좋은 학생입니다. 자, 서도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칭찬이 너무 과하셨고요. 한 3분의 1쯤 알 거예요. 네, 3학년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도 다시 제 본분으로 돌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아까 선생님들한테 질문 받을 시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분들이 너무 열정 넘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필요한 걸 전달해드리고 궁금증 해소시켜드릴 거예요. 일단 내신이니까 작년에 있었던 시험 범위예요. 되게 초라해요. 정말 진짜 초라해요. 교과서 2강은 나오고요. 빠바 기초 세우기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어법 교재예요. 어법 교재인 건데 4강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 강의 지문이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문제 형식으로 된 게 5개씩 들어가 있어서 총 지문 개수는 20개예요. 괜찮고요. 그럼 제가 간결하게 설명 한 가지 드릴 게 뭐냐면요. 보통 고등학교에서는요. 지문 1개요. 모의고사 지문 1개 분량이죠. 이거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중학교과 1개 정도인 거예요. 그럼 보통 중학교 때는 이제 3강 정도, 3개 정도를 이제 내신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지금 저렇게 하면은 총 20개 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20개니까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10배예요. 산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근데 아직 전혀 그렇게 막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각 강에서 5개씩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개 중에 2개를 빼요. 선생님이 나중에 가서는 이거마저 빼버려요. 그러면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한 강에 3개밖에 되는 거예요. 3개 또는 4개. 그렇게 해서 4강이 합쳐지게 되니까 결국은 12개 지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려 말씀해서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암기가 어느 정도는 통해요. 그리고 둘째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학교랑 틀려요. 예일, 선정 다 모의고사나 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서는 양적인 승부에다가 질적인 승부를 같이 해놓거든요. 이분들은요 오로지 질적인 승부만 하려고 해요. 특히 1학년일 때. 하기 때문에 분배는 당연히 이 기초 빠르기초 세우기라는 데서 훨씬 더 크게 나와요. 해가지고서는 거의 한 1대2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 보시게 되냐면요 3분의 2 정도 돼 있는 거고요. 어법이 12개예요. 근데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총 30문제 중에서 어법이 12개인 거고요. 영작이 3개예요. 얘도 어법이에요. 근데 얘 중에 1개, 2개? 1개는 지문 그대로. 그러니까 외우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 추천 안 해요. 저거 그러면 12개, 13개 되는 지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어떤 거냐면요. 영작이에요. 단어 몇 개 툭 던져주고 너들이 알아서 영작하세요. 근데 이런 형식의 영작은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에서도 계속 연계가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결국 30문제 중에 15문제가 어법이에요. 그리고 그 어법이라고 한다는 거를 암기형 어법은 아예 안 통할 거예요. 철저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논리적인 구조마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주먹구구식으로 외웠던 애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쓰러져요.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되게 많이 충격받으시면서는요. 학원을 옮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게 중학교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100점 만점 중에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적게는 한 25%에서 많게는 42%까지가 A등급이에요. 100명 중에. 근데 그거를 생각하셔서 우리 애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되게 곤란해질 수 있는 게 100명 중에 단 4명만 1등급이에요. 100명 중에 10등까지만 2등급이에요. 100명 중에 20등까지만 3등급이에요. 그러면 A등급을 받았던 그 40명 학생 중에서 20명은 4등급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상대적 평가인 겁니다. 절대적 평가가 아닌 거예요. 절대적 평가 아니고 상대적 평가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저 역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아이가 가진 실력을 비교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수준들을 계속 알려드려야 돼요. 중학교 때 100점이다 95점이다 딱 한 가지 케이스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단 한 번도 100점이 아니었던 애들. 언제나 원래 100점이었던 애들. 그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하나구나, 과구나 이런 데를 준비를 하거든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친구 중에 하나가 과거에 쓰던 애가 있어요. 아니 과거랬다요. 하나고를 쓰고자 했었던 애가 있어요. 중학교 때 회장까지 해가면서 선전중학교에서 그냥 선율 여중에서 날아다녔던 애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절대 쓰지 말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왜냐면은 그 친구는 이제 충실한 책임감에 잘 외워서 잘 봤던 애인 거예요. 지금 선일여고 가가지고서는 여전히 회장 부회장 하면서 리더십은 굉장히 뛰어난 친구로 3학년까지 생활하고 있거든요. 영어가 1등급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작부터 나왔던 건 언제나 4등급이었어요. 계속 4등급. 2학년에 올라가서 시험 체제가 바뀌고 나서야 2등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요. 타 학교 상대 대비 시험량은 가장 적은 곳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 퀄리티적인 부분은요. 까다로울 정도로 어법이에요. 그리고 내용 일치불일치인 거죠. 이거 한글 안 나와요. 영어로 써 있어요. 예시문 자체가 영어예요. 결국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니 그거 봐요. 괜찮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휘 문제요. 어휘 문제 대충 예측하기 되게 힘듭니다. 아니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께서 그냥 꽂히는 곳에서 그냥 막 바꾸세요.
딱히 대중에 막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기 때문에 결국 양은 적은데 점수대는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일 고전적인 전통 방법이었었어요. 1학년 때는 철저하게 아이들을 어법 가지고 엄청나게 쪼아붙여요. 그래서 어법적인 부분을 해석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1학년 때 성적 안 나와요. 계속 밀려요. 극과 어법 아니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어법과 해석을 연계시켜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지각동사 더하기 형용사 뭐 이런 거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어 도치 아니면은 뭐 한정어 도치 막 이런 것들 이런 이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쓰는 거고 어떻게 생겼는 거고 어떻게 해석할 건데 철저하게 극실용적으로 저는 수업을 해요. 이런 이름이야. 근데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모든 수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만들어져야 1학년 때 어느 정도도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학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니 모의고사와 관련되어서 있는 건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학년 때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2학년 때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데가 선입니다. 왜냐하면 선일은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어법 비중이 지금 총 15개였죠? 여기까지 줄어들어요. 30문제 중에서 어법 문제는 3문제로 확 하고 줄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모의고사가 돼요. 근데 이때 가서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 지금 그러면은 한 12개 정도라고 제가 그냥 잡을게요. 4개였으니까 12개였었어요.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요 7점형으로 바뀌어요. 모의고사 3개년을 넣어요. 모의고사 1개년에 다루는 지문 개수는 17개예요. 이거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은 지문 개수만 51개예요. 여기에다가 여전히 있으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학년 때 시험했던 거에 산술적으로만 비용이 4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돼요. 얘네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하나도 안 나요. 철저하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시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아서 안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서 갑자기 3등급, 4등급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1학년 때 정확하게 문법을 익혔으니까 이제는 읽을 수 있잖아. 이제는 읽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 취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법에 대한 양을 확 하고 줄여버리고 나서 양적인 승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철저하게 수능 특강 시리즈에 있는 가능한 모든 지문을 다루려고 해요.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게 3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과목을 2개 들어야 돼요. 올해부터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영어 2라는 게 있고요. 심화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 회화가 있었어요. 총 3개 과목이었던 거고요. 각 과목당 이만큼의 시험 범위. 이거 3개면은 시험 범위가 150개예요. 하기 때문에 극악의 난이도로 바뀌어요. 정말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녀석들만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신만 꾸준하게 버텨낸 아이들은 정말로 수능 모의고사는 지금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1, 2등급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나와요. 딱히 대수로운 거 아닌 거면 그냥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되게 잘 버텨줬고 잘 버텨줬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저랑 한 25명 정도 저는 여기서 수업 안 하고 저 옆에 있는 대형 강의실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도 한 25명 정도, 2학년도 지금 현재는 17, 18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버텨서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 아이들이 다 내신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다 있는 거고 결국은 다 비교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영어는 그래도 1등급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중에 수능에 가서 1등급은 납득이 돼요. 근데 내신에서 당연히 1등급이라고 한다는 거는 아직은 너무 무모해요. 왜냐면은 선일에도 당연히 그때 말씀드렸던 그 극상위권에 해당되는 아이들 자사고 떨어져가지고서는 하나고 떨어져가지고서는 그런 아이들이 1,000명 이상이 겹쳐있게 되면은 1등급 받기는 정말 힘들어져요. 단 희망은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영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갭이 줄어들어요.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근데 그 친구들이 초반에 2, 3년을 앞서 했던 걸 1, 2개월 만에 압축시켜서 넣어서 결과를 뽑는다? 그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특성은 이거예요. 됐고요. 네, 작년부터 살짝 바뀌었어요. 작년 전밀에 반하면 재작년. 코로나 세대서부터 착착 바뀐 게 수능이라고 한다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어요. 정시가 비중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이제 슬슬 나와서 시중에 풀리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똑똑한 게 서강대에 들어갔었던 친구인 거고 그리고 나서 경희대에 들어갔던 친구예요. 당연히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가 5등급이고요. 수학도 5등급이에요. 근데 들어갔어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 됐었던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수능 최저가 달린 걸로 전략을 바꿔서 지원을 했고 3학년 동안 국어랑 수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기보다는 영어에서 1등급 나왔고요. 그리고 과탐에서 2등급 나왔어요. 해가지고서는 그 수능 최저 기준이 뭐였냐면은 2합4였어요. 2개 과목 합 4.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애초에 국어 수업보다는 영어가 1, 2등급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니까 방향을 바꿔서 영어를 아예 안중적으로 1을 만들자.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 바꿔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하기 때문에 작년 올해 그리고 나서 특히 작년 데이터서부터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에서 영어가 1등급이 아닌 케이스가 약간 손에 꼽아요. 2등급 같은 경우도 상당한 격차로 벌어지게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영어 좀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렇게 1년을 버티셨던 분들이 이렇게 1년을 버텼다가 이렇게 1년을 버티셨던 분들이 이거를 한 학기만 버티시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만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로 와서는요. 여기까지는 올리지 않았고 여기까지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려놔도 산술적으로는 이미 3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문법 공부해놨는데 안 나오죠. 다 다른 거 나오는 거죠. 논리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 너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아마 올해도 어느 정도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보통 그냥 이 교재 썼었어요. 빠바 기초세역이라는 교재를 일부러 메인 교재로 사용을 해서 그냥 미리부터 연습시키면서 지겨워도 하자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도 작년 같은 경우도 그냥 중구난방이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갔던 게 아니라 1, 3, 5, 7, 9, 13, 14, 15 이런 식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내신 내기 좋은 부분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따로 진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수업도 당연히 어법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다루되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저 자리에 왜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건데 형용사는 정확히 뭐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 자기 스스로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모든 수업은 전부 다 약간 좀 과할 정도로 극실용주의예요. 이름 명칭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희 아이도 공통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해가지고서는 막 관계대명사, 부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설명하고 있으면 다 뭐만 있어요. 그 이름이 낯선 거예요. 근데 지문 보고 나면은 저거 약간 읽고. 근데 그렇게만 돼도 시험 보고 따본 걸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약간의 변형은 생길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1학기 때부터 1학기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2학기로 이렇게 넘어갔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그거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분명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되셨고요. 그래서 예상 문제 만들었었던 거고 실제 시험 문제였던 건데요. 사실 정답 그 비슷한 예측 문제로 나왔던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저를 잘한다고 홍보한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잖아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12개. 그러니까 평소 수업했을 때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다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캐치해서 계속 피드백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걸리는 게 많고 거기다가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랑 성향을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좋아하시겠지, 저런 것들 싫어하시겠지. 이런 것들에서 운 좋게 몇 번 얻어 걸리게 되면 되게 잘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보다 큰 건 생판 처음 보는 것 같은 문제들은 조금 덜하더라라는 말은 그냥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저라고 모신이 아니니까 분명히 못 찍거나 아니면 다뤄주지 못한 거에서 정녕 엉뚱한 버전들의 것들은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결국 실력 승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보여주기 형식으로 넣어놨던 거고요.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들이 그래도 덜어 있어요. 이렇게 됐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o much grammar writing 이거예요. 그래머가 너무 많아요. 현재 지금 당장 3학년 1학년 1학기 이때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인 거예요. Too much grammar writing이요. writing은 영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세 문제 거기에다가 주관식으로 결국은 포진이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솔루션은 그냥 없어요. 선택적으로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부터 암기 다 해버리고 나서 뭔가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한 2주 전까지는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2주가 남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요. 어쩔 수 없어. 선택적으로 외워줘야 돼요. 암기가 통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법이에요. 다학교는 이런 거 못 씁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얘가 언제나 핵심이에요. 본질적 실력 향상 이게 가장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느려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가장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
관리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아이들한테 매일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꺼번에 많이 하루에 단어 100개 외우려고 아등바등 해봤자 100개 중에 남는 거 정말 몇 개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실험해봤어요.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외우는 단어로 외우면 안 되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한테 분야가 낯선 생물의학 이런 쪽에서 관한 단어는 저도 읽어봐도 생판 처음 보는 단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어원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몰아붙여가지고 단어 외워봤더니 책 80개밖에 못 외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한두 시간 딴짓하고 놀다가 돌아와서 다시 보면은요 저도 남아있는 게 한 40개? 40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냥 그 마음에 급해가지고서는 하루에 100개씩은 해야지 뭐 해야지 아니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하다라면은 하나예요. 나머지 다 버리고 영어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100개 해볼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누적이 되면서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전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만만한 양으로 크게 부담 없이 계속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 모든 과제는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클래스 카드요. 단어 매일 30개인 거고요 누적 테스트인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개인별로 계속 다 연락해요. 지금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는 제 차례고 저 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클래스 카드 앱을 통해서 지금 선일여고 아이들이에요. 해가지고서는 잠시만 좀 앉을게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 지금 현재 6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하루 30개, 하루 30개,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적 테스트는 총 이제 1번부터 300번까지 누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에는요 30개씩, 일주일에 150개, 한 달이면 600개예요. 근데 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개월 지나면 1,800개, 2,000개 나오는 거예요. 6개월 지나고 나면 무려 4,000개인 거예요. 4,000개 중에 그 4,000개 중에 한 2분의 1 이상만 본인 걸로 만들어놔도 한 학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만들어줘요. 이게 쌓이는 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항상 이 컨셉 단어를 만들었을 때 제가 직접 해요. 단어의 양을 맞추고 컨셉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 제가 딱 봐요. 그러면 저는 딱 한 5분, 6분 걸려요. 제가 마무리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마무리하는데 보통 빠른 친구들은 한 8분 아니면은 보통 하면은 10분, 12분 그 정도면은 단어 끝나는 거예요. 하루치 다 와. 근데 객관식 위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 테스트는 반드시 다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연락하고요. 아니면 연락 안 되면 어머님한테도 전화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실내도 저질렀어요. 저녁 10시 반, 11시에 어머님께 전화해가지고서는 했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밤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모르는 번호에서 끊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모두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체크해요. 나솔이라고 한다는 친구 요 녀석은 저랑 한 6개월 정도 한번 맞췄던 녀석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생겼을 때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친해지면 생기는 버릇들. 근데 이럴 때 이제 되게 많이 잡아주죠. 그래서 결국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거, 화요일 날 거 제가 모두 다 체크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75점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단어를 컨택을 해요. 근데 이 단어 하는데 진짜 맥시멈 15분밖에 안 걸려요. 문제는 매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선일은 리스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 2학년인 아이 중에 하나 아이가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96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이 98점이란 말이죠. 근데 걔가 2등급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수행평가가 10점, 10점씩 리스닝이 들어가요. 그것도 4회, 5회 분량으로. 근데 그 친구는 리스닝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거예요. 하기 때문에 10점, 10점 만점에서 한 번은 6.5점 맞고 한 번은 7.5점을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갈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 결국은 2등급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1학기 때, 2학기 때 애들 등수가 변해요. 시험 유형이 바뀌었으니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리스닝은요 3학년 때까지 계속 시험에 추가가 돼 있어요. 수행평가로. 얘네들은 수행평가가 리스닝인 거예요. 하기 때문에 주 1회는 무조건 리스닝을 추가를 해놔요. 그리고 학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리스닝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니까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2회는 리스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스닝 설정도 100점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고 일주일에 아무 때나 원하는 때 끝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테스트가 올라가니까 토요일 때는 복습하기 있어요. 복습하기 누르면은 본인이 틀린 것에 한해서만 나와요. 지금까지 5회 동안 했던 것 중에서 틀린 것에 한해서만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다시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닝을 조금 일찍 해둔 아이들은 일요일 정도는 하루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너무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월요일 날 되면은 다시 카톡으로도 연락하고 전화 안 되는 애들은 밤에 어머니께 통화하고 해서 어쨌든 해야 돼요. 이것도 딱 1개월 하고 보름 정도 걸려요. 1개월 보름 정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냥 어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전에는 저도 되게 많이 긴장해서 계속 닥달해야 돼요. 근데 닥달할 때 절대로 아이들한테 단어 했어 안 했어 이런 표현은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뭐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저녁에 연락해가지고서는요 그냥 지혜 밥 먹었어? 지혜 잘 들어갔어? 지혜 오늘도 고생 많았네? 지혜 많이 피곤하지? 이런 식으로 연락해요. 그러면 제가 연락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걔네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네 알았어요 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서는 해야 돼요. 대신에 학원에서 단어 테스트는 안 봐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5분 10분 했다가는 15분 20분 순식간에 늘어나서 수업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고요. 빨리 마무리가 되는데 좀 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이것도 그러면 이걸로 거든요. 솔루션 툴은 분석 노트예요. 분석 노트라고 한다는 거는요. 문장을 본인이 썼을 때 이 문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이 안 됐던 거,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거, 아니면 그 전에 해석이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알게 됐던 거 같은 거 선별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수준이 너무 낮으면 쉽고 만만한 걸로 해야 돼요. 해가지고서는요 주어 찾고 동사 찾아요. 가장 기본 분석.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주어 찾았으면 거기에다 반드시 땡땡땡은 들어가셔야 돼요. 흔히 조사라고 말하는 거죠. 뭐뭐하다, 뭐뭐을, 뭐뭐하려고, 뭐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용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법적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 동사와 다른 것들이 맞물렸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열심인 거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인 거고 얘는 무조건 하루에 5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 분석을 해서 5문장 그리고 나서 단어 이렇게 하면요 보통 아이들이 짧게는 45분에서 많게는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벼락치기 마냥 뭐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분석 노트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해당이 돼 있어요. 단어만 토요일, 일요일 해당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가장 기본 구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내신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내신이 들어갔을 때예요. 이제 내신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이게 제가 아이들 사용하는 교재 분석 노트 틀이거든요. 교재 틀이에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은 노트를 제가 만들어주면 필기를 해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모르는 단어 다 써져 있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공부할 때는요. 그걸 보면 안 돼요. 필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안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이미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이 구별이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시험 시기 때는 일주일치에서 한 5일치 분량을요 오로지 본문만 있는 걸로 줘요. 굳이 이렇게 종이로 나눠주는 이유는 PDF나 뭐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아이들 시험은 종이로 봐요. 하기 때문에 연습 자체가 PDF나 그런 전산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종이로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같은 지문이어도 읽고가 반복이 되면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결국 핵심은 이번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처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만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변형시키고 애들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어법과 서술형적인 부분도 그때는 같이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따로 아이들을 불러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저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좀 그런 위치에 있게 됐어요. 저희 학원에서 풀타임반이어가지고서는 아이를 하나하나 1대1로 봐줄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당연히 다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그날 날짜별로 아니면 그날 컨셉별로 다 올려놔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거 찾아서 그 부분만 빠르게 틱틱틱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 그나마 되게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것도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거 지금 전부 다 선이라 있는 거예요. 3학년 것도 있고 2학년 것도 있고. 조금 제가 아이들이랑 대하는 게 좀 괜찮은가 봐요.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망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질문 이렇게 하면은 돼 라고 말해주면
그냥 툭 던져놓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차피 실시간으로 대답을 못 해줘요. 그래서 얘네들도 알고 있으니까 툭 던져놓고 지들 할 일 하면은 저는 볼 때마다 실시간적으로 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표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혜가 질문을 그래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연락을 해요. 지혜 질문 없는 거지, 완벽한 거지, 이번 시험 100점 만점인 거네, 1등급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라도 살짝 문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뭐 있어요. 그 처음에 한 번 꼬리만 틀면 돼요. 그 한 번만 터지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요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퉁 던져놓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기초 컨셉인 거고, 이 컨셉의 모든 정의는 결국 하나인 거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루 빠짐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월을 버티게 되면은요 되게 희한한 일이 생겨요. 안 읽히던 게 읽히고 뭔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정말 필요한 게 생기는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1학년 과정에서는 해석력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학년 중후반으로 올라갈수록 영어가 지금 점점 비문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해석만 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안 돼요.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고, 어디에서 어떤 지점에서 글의 반전이 전개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선일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왜? 선일 선생님들은 자기 스스로 약간 외고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희한할 정도로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선일은 타 시험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생각보다 괜찮다,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표현이 극극 극상위권에서 해당되는 아이들이 적어서일 뿐만 아니라, 이과 계통이 강한 학교가 아니어서일 뿐만 아니라, 영어라고 한다는 문과 계통에서의 특화된 아이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곧 있으면은 애들 학교 들어가가지고서는요, 그 반편성 고사 볼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보시면 돼요. 그건 따로 어떻게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차원이거는 아니에요. 1, 2, 3, 4 모든 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흔히 우열반, 상위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자습 시간이나 뭐나 자습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실 거예요. 아이 학생부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 써가지고서는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반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위치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충분히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일여고 선생님들은 서울대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연대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6, 7년간 느꼈던 선일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이 생각만큼 뛰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3학년과 같은 경우 올해 3학년, 이제 작년에 올해 연대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4등 밖을 벗어나본 적이 없는 친구란 말이에요. 전 교회에서. 근데 수능으로 갔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죠?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그 친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못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는 그 엄청난 진짜 성적을 가지고도 수능이라는 것과 함께 겹쳐져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아마 특정 몇몇과, 아마 이제 단골적으로 보내는 서울대 과가 있을 거고 연대 과가 있을 거고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써주세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카이반이 아니죠. 그 우열반이나 뭐나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무언가를 충분히 채워서 넣어주시기에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으신 분들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면 그 집중돼 있는 과라고 말씀하시는 게 문과인가요? 네. 이과는 하나도 없나요? 이과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 이과적인 부분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보냈을 서울대 쪽이나 문화 이쪽은 거의 다 문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교 자체가 원래 문과적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과적인 성향이 덜 하기 때문에 경쟁도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고요. 그만큼 지원하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근데 또 그 안에서도 사실은 몇몇을 제외하고 나서는 고만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솔루션은 매일 꾸준히, 절대 안 나, 어떻게든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격려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친구들이 포기 안 하면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도와요. 원하는 거 가져갈 수 있게끔.
근데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 제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만들어간 친구들이다. 중학교 때 단순하게 암기만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서는 그때 맞춰서 겨우겨우 1등급, A등급 오면 했던 애들이라면 본질적인 차이에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단 1, 2개월 만에 저는 못 채워요. 노력은 되게 많이 하겠죠.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